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발표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 대비해서는 낮게 나온 것을 중요시 저는 놓고 봅니다. 예측치, 물론 이제 컨센서스 예측 범위보다 높으냐 낮으냐도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되는데, 저는 이런 지표를 놓고 볼 때에는 추이 추세를 놓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대비해서 추이 추세가 우리가 원하는 하향 추세 기준이냐 이걸 보는 거지, 예측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적을 놓고 볼 때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랐냐 내렸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뭐 중요시 놓고 봅니다만,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표 나오기 전에 해석이 됐었고, 선물 쪽이 실질적으로 약세 전환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변동성이 혼조세, 다우지수는 이제 0.42% 강세인데 뭐 나스닥이 0.14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그런 혼조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PPI가 나왔어요. 뭐 내일 아침에 기사입니다. 내일 아침에 기사. 시장이 강세로 끝났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은 PPI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8.5%로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8.5%로 나왔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 8.5%가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추이 추세로 놓고 볼 때에는 하락의 추세이다. 하락 추세가 지속됐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시장이 강세를 떴다. 시장이 강세로 이제 마감이 되면 그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시장이 약세로 끝나요. 그러면 약세로 끝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예측치를 또 넘어섰어. 예측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 굉장히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거 아니야? 다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되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기준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 기준대로 해석이 어렵다면은 윤정두가 해석해 드리면 돼요. 그죠? 윤정두가 해석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CPI가 이제 원래는 CPI가 먼저 나오는데 이번 달은 CPI가 늦게 나와요. CPI가 나오는 것을 이제 더 중요시 놓고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시장의 해석이고, 또 CPI 위주로 보는 건 맞는데 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윤정두는 에이 이까이 거 뭐 이미 다 반영돼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표 부분을 보는 게, 이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불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쪽에 제재를 좀 안 받는 것 같은데, 하여 내용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미국 지표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려면은 뭐 미국 실시간, HTS가 요즘은 많이 좋아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실시간 그 지수 등락이나 이런 걸 보려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제 지표를 보여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놓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investing.com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이제 제가 조금 업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업체가 뭐 한국경제TV도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하다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그러한 그 뭐 파생 업체들까지 전부 광고를 받고 연결을 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지정한 업체를.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지표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부분을 이제 오늘 기준에 일반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보기도 봅니다만, 전년 대비 보기도 봅니다만, 일단 근원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는 거는 이제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산정 가치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그걸 빼고 보는 거.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거는 이제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 근데 저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식품과 에너지를 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넣은 부분을 논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어차피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다 봐야 될 부분으로 형성이 되니까요. 예측 범위가 7.3이었는데 예측 범위가 근데 예측 범위 대비해서 실제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지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상의 내용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근원이 아닌 그대로의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 전년 대비 원래 이제 전월 대비해서를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은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보는 방법이 전년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22년도 1월 달의 기준이 언제면 여기거든요. 여기 9.8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1월 달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달 나오니까 10개 전 딱 여기가 이제 1월 달입니다. 9.8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을 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때 잡아줬으면 돼. 저때 금리를 좀 올려줬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저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신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이제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양쪽 진영 다 민주당 공화당 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2조 달러를 뿌리기로 했죠. 결국은 뿌렸어요. 그걸 뿌리기에 앞서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고 뭐 어찌됐건 빠르든 늦든 하여 경기가 회복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우려되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지금 이제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뭐 금리 인상을 단계별이 아닌 뭐 공격적으로 단행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가파르고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 보시면 괜찮아. 아예 걱정 없어. 긴축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9.8까지의 기준이 올 1월 달. 올 1월 달의 기준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을 때. 그게 올 1월 달까지예요. 그래서 올 1월 달 대비해서 요만큼 더 올라왔는데 가파르게 올라온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고 요만큼 더 올라온 건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다. 근데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PPI가요? CPI가요? 큰일 났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근데 왜 거기에 민감할까? 그 내용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는데도 이게 빠르게 안 내려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 빨리 내려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왼쪽 거 보시면 무지하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 1월 달까지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나타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랐다가 그걸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어찌됐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잡혔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발표 나온 것도 예측 범위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지만 이전 결과 대비해서는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올 1월 대비해서도 잡혔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무난하다. 문제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팔라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불거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까봐, 그건 남미의 얘기죠. 그럴까봐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 또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될 만큼 인플레이션이 셌다라는 거는 물가가 그만큼 강세를 떴다는 거고, 물가가 강세를 떴다라는 거는 소비가 그만큼 크게 형성됐다라는 거고, 소비가 크게 형성됐다라는 거는 돈의 힘이든 뭐든 경기가 개선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으로 형성이 될까봐, 응? 잘 버는 쪽은 엄청나게 쓰고 못 버는 쪽은 지금 이제 뭐 한 끼 밥도 먹기 어려운 물가 상승 때문에, 아 무슨 뭐 우리 동네는 짜장면 비싼 데는 9천 얼마 7,500원인가? 아니 엊그저께 5,000원 하자. 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하여간에 뭐 엊그저께 뭐 5, 6,000원 6,000원 하지 않았네. 7,500원인가 해요. 응? 짬뽕은 더 비싸. 야, 그러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날 정도로 경기가 가파르다기보다는 하여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고, 좋았던 거고, 돈이 많이 불려졌던 거고, 소비가 계속 늘어났던 거고,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상품 가격이 올라간 거였죠. 그 부분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 되면은 잘 버는 쪽은 계속 쓰겠지만 못 버는 쪽은 이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뭐가 문제여서? 왜? 어떤 게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며,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의 기준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해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윤정두가 결과 뭐라 그래요? 아무런 문제 없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응? 너무 한쪽으로 제가 치우쳐서 얘기하지만은 돈을 많이 뿌려서, 어찌됐건 돈을 많이 뿌려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게 너무 가팔랐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야 뭐 가파르다, 에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잖아요. 어? 생산자 물가지수 2021년도에 다 치고 올린 거지 올해 올라온 거야? 올해 올라와서 문제가 됐어요? 저거 치고 올라올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 치고 올라올 때 시장은 사상 치듯이 랠리였잖아요. 어? 내일 기준에 CPI가 발표가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게 근원이에요. 사실은 이 근원을 놓고 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는 맞아요. 굳이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 별도로 보면 되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게 이제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니까, 공장 돌리려면 뭐 원유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게 이제 제한적인데, 어찌됐든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에너지 가격까지 싹 집어넣어 버린, 그걸 보고 호들갑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두가 아니 왜 그걸 놓고 봐? 에너지 가격을 빼고 봐야지. 근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2022년 1월 달의 기준이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그때가 7%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요자락이 2022년도 1월입니다. 여기가 요자락이 7%. 이 7%까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시장은 사상 최대치 폭등 랠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었어요. 2021년도에 긴축 안 해요?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긴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돈을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긴축해야 될 정도로 너무 물가가 가파르게 소비가 너무 가파르게 형성됐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였던 건지 하여간에 굉장한 비둘기파,
파월 의장이 아유 물가 안 올려도 돼요. 금리 안 올려도 돼요.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아유 이까짓 거 뭐. 그러면서 저 엄청난 강도의 인플레이션을 뭐 이겨낼 수 있는 범위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돈이 더 뿌려졌고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7%까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때까지 금리 뭐 손 안 댔고 결론은 이 7% 위에서 이제 손을 댄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리는데 안 잡혀.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잘 생각하시라니까 진짜.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데도 물가가 안 잡혀요. 왜 그래요? 아 그까이 거 금리 올리면 어때? 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일해서 벌었든 뭘해서 벌었든 재난지원금에서 돈 벌었잖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나왔어. 또 뭐 한다고 돈 나왔어.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뭐 동네 창피한 얘기지만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생 도와준다고 족발집 내줬더니 쫄딱 망했어. 그 족발집 쫄딱 망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이 막 엄청나게 나오더만. 근데 그 지원금 받을 생각은 못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망한 상태에서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어찌됐건 다 떠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힘들고 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전체 통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응? 2005년도 이전에 죄송합니다. 2020년도 이전에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인 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던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실리던 그런 그 흐름도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나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 5조 미만인데 2020년 1월 2일 날 4조 7천억 터졌거든요. 근데 2021년 1년 뒤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걸 금리 등의 인상을 통해서 시중 자금을 조금 빨아당기는 그래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엄청난 비둘기파 버너기 교장이 엄청난 비둘기파 성향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을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왜 빠르게 꺾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한 거고 그 부분의 우려감보다도 실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전체 경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체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경기에 대해서 우려해요? 거짓말쟁이들. 물가 오른 것도 물가 오른 거지만 내 종목이 깨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경기 동향에 대한 우려가 아니잖아요. 내 종목이 깨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종목이 깨지는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잡혀있죠? 잡혀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해서 다 잡혔고요. 다 잡혔어요. 예상치보다 뭐 0.1포인트 더 위에 형성돼서 8.5로 나왔다? 전월 대비해서는 전월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준 대비 낮아졌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가파르게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다가 미국장이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6월 말 7월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다 급격하게 조정 폭락이 연출된 이유. 폭락이 연출된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는 그 전에는 뭐 에너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 물가를 놓고 봤었는데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찌됐건 꺾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말 같지도 않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80불까지 조정을 받았고 식료품 가격이 좀 안정화를 찾다 보니 이제는 이제 공산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힌 게 아니라 더 올랐어. 야, 이것도 자이언츠 스텝 0.75% 포인트를 올리겠구나. 75bp를 올리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올리면 올리는 거죠.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사실 금리 75bp 올려가지고 문제되는 거 있어요? 어? 문제되는 거 없잖아. 없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흔들리니까 짜증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75bp를 올렸을 때 경기가 둔화가 아닌 침체가 될까봐 소비가 급격히 둔화돼서.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저거 저렇게 나오고 시장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소매 판매가 증가해서 소매 판매가 증가했어요. 지표 끝내주는 거지. 거기다가 또 무역수지, 미국의 기준에 무역수지가 무역 적자가 축소가 됐어. 왜? 강달러 때문에. 얘네들 지금 강달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만 강달러야? 웃기죠. 달러 인덱스의 강달러는 일본 엔화,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우리나라 원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엔화가 월등한 약세인 거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의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민주당 정부가 강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남들 다른 국가들 죽거나 말거나. 그게 원래 공화당이 쓰던 정책인데 그런 정책은. 그래서 이제 공화당 때 대통령들이 조금 글로벌 시장에서 친화적이지 못했던 거죠. 누구?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트럼프 대통령. 그들은 미국 내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이냐? 아니에요. 많은 존경을 받아요. 트럼프 우리나라에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특히 케이블 TV 같은 경우 제재가 덜하다 보니까 정신 나간 친구들 나와갖고 트럼프 미쳤다고 병원 보내야 된다. 이 또라이 지 경험이 없이 그냥 몇몇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1등 국가의 1등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그게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쪽에서의 인지도는 상당하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그 영향력이. 어찌됐건 지금 뭐 지표를 놓고 보시는 건데 저렇게 지표가 이제 공산품의 가격 인상 때문에 올라갔어도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또 무역 적자가 축소되고 이런 내용들 또 고용에 대한 지표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지표는 나쁘지 않아요. 에?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어차피 이제 시장 지수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내일 또 CPI, PPI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CPI에서 PPI에서 두 가지. PPI에서 근원과 일반 PPI 둘 다 하향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근원을 놓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근원을 안 보고 에너지까지 포함시킨 사료까지 음식료까지 다 포함시킨 쪽을 놓고 봤었는데 그 근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향이 맞습니다. 더디더라도 하향. 근데 이제 근원 쪽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놓고 본 건데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게 됨으로써 경기는 소폭의 둔화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 지금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던 시점 그때 대비해서 그때 이제 금리 올릴 때 얼마까지 올렸어요? 5.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17번 올려서 425bp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25%포인트를 올렸어요. 1%에서. 그렇게 돼서 이 금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땡겨서 보시면은 이런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볼까요? 요렇게. 요게 뭐냐면은 굉장히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 한 번도 안 쉬고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올린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에 FOMC 8번 열려요. 그러니까 2년 연속이니까 16번. 그리고 한 번 더 올리죠. 2004년 6월이 껴있으니까 6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러니까 17차례. 1% 바닥금리에서 17차례 4.25%포인트 425bp를 올려서 5.25%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충격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때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 랠리.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할 때 폭락. 금리 언제 내려요?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요? 금리 내릴 때 폭락이야. 이게 리먼 때 아닙니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때. 이거는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력한 어필에 의해서 금리를 낮췄고 뭐 경기도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제로금리로 순식간에 회귀가 됐고. 근데 코로나19 때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지금보다 강하게 여러분 코로나19 공포감이 앞서긴 합니다만 박수치고 좋아하십시오. 초대박입니다. 분명하게 경기 부양책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지표는 사실상 순간적으로 좀 꺾이긴 했어도 둔화된 수준인데 자금이 풀어져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뭐 엄청난 강세를 띄었어요. 그런데 그 지표보다도 월등히 지표도 긍정적이었고 돈도 더 풀렸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경기가 살아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졌다. 지갑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월부터 그럼 작년 FOMC에 몇 번 열려요? 8번. 올해 몇 번 열렸어요? 6번. 14번 열렸죠? 14번 곱하기 25bp씩 올렸다. 그럼 얼마? 3.5%입니다. 그럼 제로금리에서 3.5%의 금리가 형성돼 있는 수준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렸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연착륙으로 계속 갈 수 있었는데 뭐 작년에 어찌됐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으시죠. 결론은 어차피 올리는 과정 속에서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려지게 됨으로써 전년 그리고 올 1월 달까지 랠리를 망치겠던 거고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서 그 속도 조절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의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경기 좋은데 자꾸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황은 끝났어요. 시황은 나쁜 게 없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황 나쁜 게 없다. 환율이 개판이면은 그러면은 원화 약세 수혜주를 보시란 말이야. 원화 약세 수혜주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수출주잖아. 수출주를 보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띈다. 초강세를 띈다. 언제?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됐어요.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띈다.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때 이렇게 올릴 때 금리가 올려질 때 달러 강세를 뗐어요? 우리나라 원화 여기 이때 당시에 900원 이탈했다니까 900원? 그럼 원화가 900원을 이탈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무슨 삼성전자를 사? 현대차를 사? 정신 나갔어요? 그럴 땐 뭘 사요? 달러 부채가 많은 거 대한항공 같은 거 비행기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 자금 조달해서 샀죠. 달러 빌려서 샀잖아. 이자 비용이 어떻게 돼? 이자 비용이 원화가 강세를 띠니까 이자가 1달러에서 그러면 지금이면 1,400원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저 당시엔 900원이었으니까 900원까지 깼으니까 그럼 1달러 900원 주고 사서 이자 갚아. 얼마나 좋았겠어? 원화 강세 또 내수주들 원재료를 수입해서 내수로 사용하는 중개무역이 아니라 내부에서 소진시키는 그럼 원화 강세니까 원래 비용 대비 만약에 원유 1리터에 1달러에 사왔다면 1달러 1,400원 주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900원 주고만 사오면 되니까 내수주들 좋을 거 아니야. 원재료 수입해서 파는 쪽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달러가 강세라고 해서 문제가 돼? 원화가 1,400원 이탈됐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만 문제되나?
파운드와 지금 사상 최저치로 깨져 있고 유로와 마찬가지고 그런데 엔화가 더 약세. 그러니까 시황은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끝도 없어요. 시황에 대한 전략의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그 시황 범위를 지금 자료가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 제가 지금 회사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황 자료가 한번 찾아보자. 시황.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때마다 우리는 시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주말 방송 할 때마다 시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황 부분을 어디서 찾아볼까나 여기 이제 자료가 있긴 한데 왜냐면 그 시황 전략 자료를 좀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황 자료 좀 보시고 시장에 좀 대처하실 수 있게끔 그 시황 부분을 안 되겠다. 뭐 지금 찾아가지고 뭐 자료 뽑아내서 드린다는 자체가 애매하고 그냥 주력주 기준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황 부분의 CPI, PPI에 대한 해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PPI는 다 잡혔고 하향 추세로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리고 CPI는 근원이 가격 반발력이 반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오면 엉엉엉 우시기보다는 야 여전히 경기가 좋아. 야 여전히 저렇게 소비를 많이 해. 야 경기가 좋구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려면 돈이 많이 풀렸었구나. 어찌됐건 뭐 돈 시중에서 잡아 당겨서 안정화 찾겠다는데 왜 뭐가 걱정이야? 됐죠? 지금 상승 종목 절반 정도씩 코스피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지만 어제 장중에 오른 종목 100개, 하락 종목 2,300개를 감안한다면 뭐 이쁜 흐름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끌어줬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내고 좀 쉬고 싶어 나도. 왜? 장 좋아졌잖아. 아예 끝내주잖아. 여러분들 계좌는 내가 18호타라는 걸 알아. 솔직히 알아요. 18월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보시는 건 이거죠. 이 수치 막 복잡하고 정신없잖아. 이거야 그냥 간단해. 편해. 예? 이게 6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시장 등락률이거든요. 6월 말 종가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2일까지 시장은 5.58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가 공포감이 굉장했던 장세였어요. 그때도. 그때 대비해서 지금 기준 얼마예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기준은 추가적으로 5.58%가 더 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앞전 고점 대비해서 따지면 엄청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하반기만 따져보자. 7월, 8월, 9월, 10월 하반기만 따져보자. 시장 5.58 박살나 있는데 우리는 18%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반도체, 하이닉스 20% 비중 100을 기준 잡은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또 욕하는 분들은 어떻게 욕하냐면은 이 정신 나간 윤정도야 100% 주식 가져가냐 이러고 욕해 또. 얘를 100을 기준 잡을 테니까 그럼 현금 20 잡아요. 그리고 이거를 80 기준 잡아서 여기를 100으로 잡지 말고 80으로 잡아서 나누어서 그러면 편입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은 주력주 우리 60% 채웠으니까 80% 현금 갖고 주식 갖고 간다 치면 68에 48, 48%가 종목당 16%만 채우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윤정도 괴롭혀 자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도체, 하이닉스, 초점 박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 깨져 있을 때 하반기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예요?
웃기죠. 생각해보니까 웃기지 진짜요. 7, 8, 9, 10월 달에 지금까지도 반도체 정점 찍었다. 니들 다 죽었다. 반도체 폭락일 거다. 폭락은 네이버, 카카오 실적 없는 애들, 프리미엄 많은 애들이 연초부터 얘기한 것처럼 걔네들이 폭락. 8월 이후에 40% 이상 빠졌어요. 하이닉스는요. 6월 말 종가 대비 3%,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이야 대박인데? LG화학은요. 14.53% 강세. 68만 1,000원 찍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점 대비 38%만 강세였어요. 저점 대비 38%. 아쉬운 거는 현대차가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진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예? 윤정도 앞에서 말씀해 보세요. 시장 5% 빠져있는데 6% 빠진 게 빠진 거야? 아유,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시겠지. 셀트리온 갖고 계시겠지. 시가총액 3위 찍고 90, 11위로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 갖고 계시겠죠. 혹은 그나마도 나머지 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종목 갖고 계실 수 있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력 이렇게 꽉꽉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태조 이방원? 태조? 우린 조선 원자력은 안 봐요. 근데 그 기준에 태양광의 OCI 하나솔루션. 근데 우리는 하나솔루션 주력으로 그 기준에서는 방산의 기준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주력으로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공략을 했죠. 에코프로 또 금양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거기에 에코프로 PM 또 포스코 케미칼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를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 뭐 금양 잡아놓으면 뭐 288%게 어찌됐건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거 하반기에도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고 10월 들어서도 계속 얘네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래. 주도주는 시장 대비 중장기적으로 10배 간다 그랬죠. 주도주는 10배 갑니다. 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 랠리 시장 300% 오를 때 현대중공업 33배 3,300% 올랐어요. 차화정 랠리 차화정 랠리 2009년 저점 찍고 900포인트 이탈 범위에서 2200포인트 때까지 150% 오를 때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뿐이 안 나올 때 그 전에 2003년부터는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왔어요.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서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 차화정 랠리 때 LG화학, 롯데케미칼, 기아가 14배 올라갑니다. 시장 150% 오를 때 14배. 그리고 지금 웃긴 거 같죠? 2015년 12월부터로 따지면 왜 금리를 올린 것이 2015년 12월인데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올린 것이 얼마만이냐면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이에요. 그로부터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한 거예요. 9년 6개월.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올리다 중간에 꺾였지만. 꺾이면 죽는 거라 그랬죠. 지금도 정신 나간 친구들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해요. 아 이거 금리 인상 이거 좋아. 금리 인하는 언제 하나? 금리 인하하면 뭐 대박 날 것처럼 이 정신 나간 금리 인하하면 죽는 거야.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됐든 2015년 12월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은 IT가 이끕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경우가 2015년 12월이 1900포인트 때 뭐 2000이라고 기준 잡아주면 지금 10% 오른 거예요. 근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0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게 주도주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여전히 세계 시장 1위예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둔화되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마진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잠시 7월 초에 역전됐던 것이 지금은 사우디 아람코 대비 시가총액이 10% 이상 더 위에 놓여져 있고 6월 말 7월 초 대비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더 높아요. 시장은 더 깨져 있는데 그게 주도주예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다 오른 거를 왜 보여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시장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윤정두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윤정두가 무슨 뭐 부처님이야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아. 유료도 좋지만 무료로도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어디 소용 잡주 꺼내놓고 뭐 헛소리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황도 제대로 해석을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윤정도도 유료 모객을 해야 먹고 살아요. 대놓고. 응? 근데 그렇게 싸구려틱하게 가진 않겠다는 거지. 제대로 된 분석 해드리고 제대로 된 머슴 역할을 하면서 시혜경을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유가증권 시장이 2.18% 언제? 9월 말 종가 대비 9월 말에 이 종목들 이렇게 비중으로 편입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벤치마킹 하십시오. 안 하잖아. 윤정도는 한 번 가입하면은 거의 어지간해서는 탈퇴를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 두 분이 탈퇴를 했어요. 9월 달에 가입하자마자 이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루 더 들으시고 탈퇴. 3일 들으셨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시고 뭐 주식 자산 꽤 많이 하셨어요. 종목 달랑 4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아우 피눈물 나신 거죠. 피눈물. 9월 대비해서 30% 이상 빠진 거예요. 9월 8일 날 가입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우리는 안 갖고 오잖아. 우리는 실적 없는 거는 대형주를 인정을 안 해요. 시가총액 3위. 또 시가총액 SK 하이닉스를 장중에 한번 살짝 넘겼던 네이버. 근데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둘 다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수익은 내요. 응?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수익은 가져갑니다. 고점에서 잘 빠져나오지. 결론은요. 전량 매도, 삼성전자도 전량 매도. 안타깝지만 하이닉스 20% 비중 가져가고 LG화학 현대차로 이동합니다. 그렇게만 했어도 네이버 카카오의 그 30%대 손실은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도 차마 손실이 있다 보니 딸랑 4종목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두들겨 맞으니까 패닉. 그러니까 방 안에선 정리하라는데 정리를 못하신 거야. 그래서 9월 26일 날 또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9월 8일 날 들어오셨다가 하루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환불. 그러시고 나서 다시 아냐 나 계속 들을래 또 이렇게 되셨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전량 매도하고 쉬십니다. 그건 저는 박수를 쳐드려요. 응? 재테크 조금 하려다가 재산 깨지고 마음에 병 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뭐 지인 주식한다로는 저한테 욕을 먹어요. 응? 그럼 저 몰라 하겠죠. 오픈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고 근데 저는 하시지 말라 그래. 진짜 여유 자산을 재테크의 목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모를까 이걸로 단타 매매해서 수익 내겠다? 그럼 전업을 하든가 완벽하게. 윤정도 밑에서 제자 연구원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로 들어오셔서 각 케이블 TV에 윤정도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한국경제 TV에도 지금 몇 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한 4분인가 계세요. 한국경제 TV에도. 윤정도 회사 연구원 출신들. 응? MTN도 마찬가지고. 이데일리. 또 서경은 없어. 서경은 없어 지금. 이토마토에도 한둘 있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 10번 우승한 8번 우승한 윤정도한테 배우시든가.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계속 보세요. 이게 우리 유료 종목이에요. 유료 종목. 어? 가입하시면 뭐 대박주 잡아드릴게요. 그거는 이노룰수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상한가 딱 수익 내고 이런 거지. 어? 또 금양, 응? 성일하이텍 이런 거 들어가서 뭐 수익 내는 거지. 주력은 얘네로 잡아놓고 비중을 55%로 줄였어요. 60%가 아니라 55. 그죠? 메이크맥 이렇게 선정범위 보시면 55. 그리고 수익 종목군들의 비중도 요령껏.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적주 하이닉스에서
또 LG화학에서 수익을 잡아냈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시장 수익에 다소 못 미치자면은 1.7%의 계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요? 계좌 검사하면은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안 계실걸요? 아, 동학개미가 많이 샀다는데, 아우, 장난치나. 외국인 지분만 50% 해달라고 대주 지분 빼고 기관 지분 빼면은 개인 지분 코딱지만큼 있어. 금액으로 클 뿐이지 지분율로는 코딱지만큼 있는데 무슨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갖고 계시냐고. 꼭 보면 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 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증권사 애널분들이 열심히 분석해 놓은 거, 지가 분석한 것처럼 나와서 헛소리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우, 저기 있잖아요. 반도체가 정점이에요. 공급 과잉이야. 이야, 이거 재고가 많어. 죽을 거야. 그 얘기를 언제 하냐고. 주가 다 깨지고 난다는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주가 바닥일 때 얘기잖아. LG에너지 솔루션이요, 끝내주고요. 주가 미친 듯이 지금 시장 대비 강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그 전략 올려드린 링크가 있어요. 그거 올려드릴게요. 그 LG에너지 솔루션 들으시면 돼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살 자리는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 MSCI 지수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유통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엔 또 시장 흐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띠긴 했는데, 아니 그거를 지금 자리에서 산다? 에이,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장중에 우리 그 유료원님께서 질문이 나왔어. 응? 그래 이제 와서요? 그건 아닙니다. 미리 못 잡아드린 윤정도를 혼내시고 여러분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자락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응? MSCI 지수 편입 비중의 확장,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 못 샀을 거고 거의 대부분 얘 갖고 있던 것도 팔았단 말이야. 얘는요, LG화학은 마찬가지야. 뭐 물적 분할이 악재는, 물적 분할이 호재지. 엄청난 호재죠.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야. 어제도 설명을 했고, 현대차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에 이거 하루에도 움직여요. 하이닉스도 뭐 하루에 지금 뭐 4%대 5% 움직이는데 이거 하루는 움직여. 하이닉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분기 시장 마이너스 7%대일 때 하이닉스 8% 밀렸어요. 그거를 10월 한 달 동안에만 13% 들어올린 거야. 저점 대비 17% 들어올린 거예요. 현대차 한 방이야. 뭐 이노룰스처럼 뭐 상한가 이런 한 방이 아니라 땅땅땅 치면 벌써 10%, 15%, 20%야. 하이닉스가 17%라니까 지금. 응? 낙폭과대 17%도 아니에요. 뭐 낙폭이 얼마나 과대, 시장 대비. 낙폭과대라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낙폭과대인 거지. 낙폭과대여도 시원하게 돌릴 수 있을까? 실적이 안 될 텐데요.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지금 현재 기준에 9조 원대, 1억 9,100만 주. 그죠? 한국항공우주 지금 기준에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9,700만 주짜리 얼마예요? 그러면 5조 미만으로 4조 5천억이 안 돼. 야, 이거 동네 창피하게. 이런 종목군들의 8%의 하락률 6거래일 동안에, SM의 6거래일 동안에 10% 하락률, 이거요? SM 9월 16일날 하루에 움직인 게 18%예요. 응? 한국항공우주, 방산주들 하루에 10에서 20%, 현대로템 8월 24일날 하루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상승률 18%, 19%.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 수익 다 잡아먹었으니까. 어떻게 날짜까지 기억하냐고? 그날 다 수익 냈으니까. 어설프게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남이 분석해 놓은 거 읽는 거 안 돼.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외국인들 기관들이 얼마나 때려 샀는지, 그 산 근거가 뭔지,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되는지, 하루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날 변동성이 얼마큼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이 분석해 놓은 거 갖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솔루션이요? 좋아요. 왜? 좋아요. 되겠냐고.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이 나는 이유를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노출돼 있고 알려진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지. 뭐, 응? 무슨 뭐 소설 써요? 응? 지금 13일, 응? 00시 몇 분? 10분이라고 할게요. 응? 뭔 소리냐면은 다시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저수익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대부분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우리가 2.18 대비 1.72여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번에 시장의 그 10월 달에 시장 지수 2%를 누가 끌어올렸어요? 누가 끌어올렸어요? 어제 본 것처럼 다 볼까? 아유, 아니야. 종목을 보는 게 낫겠지. 시황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요. 37%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이 어마어마해요. 자, 보실까요? 그 산정 범위.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천재들이 뭐 그냥 천재인가? 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죠. 수학 구구단을 외자 이게 아니라 왜 2 곱하기 2가 산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전기전자 업종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알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이번 10월 달에 얼마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시장이 20%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깜짝 놀랐네. 데이터가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좀 멈춰져 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그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얼마? 38%. 우와! 어제까지 37.65였는데 전기전자가 38%까지 올라왔어. 그럼 약간의 왜곡 현상은 있어요. 그 전에 38% 미만이었으니까 38%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7월 말 대비해서 특히 이제 7월 말 저점 9월 말 죄송합니다. 9월 말 뭐 그런 저점 한번 볼까? 얼마 올라왔어요? 9.85가 올라왔어. 뭔 소리냐면요. 38% 곱하기 9.85%를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렸으면은 시장은 아까 종가 대비 종가로 하면은 얼마 2점 몇 퍼센트 움직였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3.7%를 들어올린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들어올린 퍼센테이지가 3.74 9.85% 올라왔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쪽은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것을 갖고 있었다, 갖고 계셨다. 그러면은 계좌가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까요? 식음료, 섬유우복, 종이목재, 응? 거래일수로 7거래일이니까 7로 할까요? 7거래일 6월 말로 한번 봅시다. 0007 6월 말 그냥 6월 자꾸 6월인데 9월 말. 그러니까 윤정도도 너무 피곤하니까 어제 2시간 잤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지. 지금 유튜브에 동네 창피하게 작년 딱 이맘때 작년 초죠. 작년 초 이맘때가 아니라 1년 이상을 놀았으니까 윤정도가. 작년 초에 유튜브 이 시간에 방송하면 2, 300분 정도 접속해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 놀아서 지금 뭐 동시 접촉자 수는 얼마 안 나와. 어제도 31분 최고. 동접 최고가 31분.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보신 분은 한 4, 500분 정도 보셨는데 지금 23분 동접이시거든요.
좋아요는 하나씩 눌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막 채팅방에 엄지척 1번 누르세요 했지만은 사람이 너무 접속이 안 되니까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하세요라는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해주겠어요? 어?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음식료, 섬유후보, 종이목재, 화학. 화학은 얼마 올랐어? 4.93. 응? 4.93. 거기에 LG화학이 포함됐잖아. 우리는 LG화학 갖고 있잖아. 10% 오른. 응? 의약품, 비금속 광물. 얼마? 비금속 광물 5.65예요. 비금속 광물은 뭐라 그랬어요?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은 1%의 시장 대비 20조가 채 안 돼요. 그런데 비금속 광물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12조짜리. 그게 우리의 또 2차 전지 주력 종목 중에 하나지.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 시장 대비 올라와 있는 게 화학, 비금속 광물, 시장 대비 올라와 있는 게 그죠? 시장 2%대 기준에. 그 다음에 철강금속 7%. 철강금속 많이 올랐네. 철강금속 7%.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9%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업, 가스, 건설, 운수창고. 이게 주봉 아니에요? 일봉이 일봉. 통신, 금융, 증권, 보험, 서비스 업종 빼야지. 보험까지 하면 몇 개의 업종이냐면 21개 업종입니다. 21개 업종에서 3개 업종 올랐어. 그 3개 업종이 전기전자야. 어? 4개, 4개네, 4개. 전기전자,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그리고 화학. 근데 그 가운데서 전기전자, SK하이닉스, 화학의 LG화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은 뭐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1%라니까? 1%? 시가총액 비중이 비금속 광물로 있어. 여기 있잖아. 1.2%. 어? 시가총액이 20조 7천억. 이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12조. 응? 그 우리가 갖고 있어 없어? 방송에 맨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했어 안 했어요? 어? 그리고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화학, 응? LG와 비금속 광물,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철강은 사실 안 갖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다 마이너스야. 여러분들이 계좌 마이너스인 이유가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 사라고 악을 써도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으로 볼까요?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지 실질적으로는요. 저점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참나 하이닉스가 얼마 17% 올랐어. 일단은 하이닉스부터 다시 볼게요. 얘도 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하나 둘 셋 하고 봅시다. SK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6.92. 그 다음에 LG화학 저점 대비 얼마? 10.67. 포스코 케미칼 얼마? 얼마? 저점 대비 10.20.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하나 빼고는 없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 업종 오른 거예요. 전기전자, 화학, 철강,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군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계좌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빨리 계좌 마이너스죠. 계좌가 플러스가 날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계좌가 마이너스야.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얘기하려고 해도 물론 그런 건 있어. 뭐 이노루스 같은 경우에 뭐 윤정도를 통해서 잡았던 운 좋게 그걸 잡으셔갖고 대박 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거는 3개월, 6개월, 1년을 못 가요. 그 수익은. 응? 천하의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하고 전 세계 기록 7,681%라는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종두도 그런 매매에서는 시장을 못 이겨내요.
이 종목군들을 안 채운다 그래도 떼찌떼찌 해가지고 여러분들 떼찌떼찌 할 테니까 빨리 사세요 이렇게 해서 채워드리는 게 멘토의 역할이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한 분은 네이버 카카오에서 너무 힘겨워서 다 정리하고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셨어요. 저는 그건 박수 쳐드려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 노여움이 생긴 거지. 그리고 마인드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아쉬웠어요. 나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나보고 소설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글을 못 쓰고 한글을 몰라 소설을 못 써. 그러면 주식을 안 해야지.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멘토의 말을 들어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윤정도하고 다른데 또 가입하는 거야. 어디 감히 다른 애들하고 윤정도를 비교해요. 저는 이 바닥에 가장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25년 활동했어요. 25년.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체 케이블이든 공중파 다 포함해서 이 전문가 활동을 한다는 사람 중에 저보다 오래되신 분은 딱 두 분 있다니까. 무국 선생님하고 김정준 수장님하고. 응? 그 이외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아도 다 저보다 후배예요. 전부 다. 응? 이 노래를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꼭 비교하셨다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하고 저하고 비교하실 땐 딱 하나만 보십시오. 그 전문가가 어떤 종목 시가총액 얼마짜리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전문가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거 증권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고서에 전혀 없는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LG화학의 수급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메이저인데 자기들의 수급을 그걸 분석이라고 내놓습니까? 그리고 해석 자체가 다르죠. 응? 하이닉스에 대한 해석 자체가 양방으로 나와요.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 하나는 지금 기준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똑같았어요. 반도체 D램 가격이 정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 재고가 어느 정도냐, 이게 업황이 무너졌느냐, 완전히 윤정도 기현이 아니라 극대극으로 엇갈려요. 증권사별로. 그거를 양독자 읽어보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야지.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뭐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카카오 반등 나올 거예요. 실적이 안 되는데 뭐. 결론은 두 번째 이탈되신 분은 한글을 모르시면은 윤정도가 이렇게 포트 정리하셔서 이렇게 채우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2,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녹화를 해서 유료 회원님들 실시간으로 못 들은 분들 야간에라도 들으시게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죠. 그럼 그걸 들으셔야 돼. 날 잡아서 하루 정도라도. 그래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고 이렇게 텍스트를 내보내드려요. 응? 텍스트 전략을 이런 식으로 유료방이 지금 우리가 4개가 있는데 윤정도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주력을 어떻게 잡고 그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단문 문자를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분이 다른 분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하고도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비중을 채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비중은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을 꼭 안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 대신 뭐 우리가 설정해 놓은 범위 수준에서 현대로템을 갖고 갈 수도 있고 에코프로 대신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갈 수도 있고 또 SM은 거래대금이 너무 작으니까 얘는 비중을 안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또 하이닉스 난 정점이라 생각해서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테두리에서 움직이자는 거야. 그런데 이거 냅둬놓고 자 금양 교육용으로 좀 들어갑니다. 금양 5%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50% 사버려. 그 며칠 수익 나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세비캠 이거 1조가 안 되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얼마 들어갑니다. 5% 들어갑니다. 50% 사버린다니까. 그래놓고 올라갈 땐 좋아 막 우리 대표님 최고야 그러다가 밀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오를 때에도 5%, 10%, 15%못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20% 따라붙어. 교육 기준에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잖아요. 따라붙어. 그리고 한
5% 빠지면 이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돈은 다 없어져요.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는 스탁론, 신용 미수 쓰는 분들은 무조건 퇴출됩니다. 예? 무조건 퇴출돼요. 시장에서 3년 이상을 못 버텨요. 퇴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신용을 안 쓰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능동적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고, 야 돈 냈으니까 뭐 윤정도나 쟤나 똑같겠지 뭐. 내 돈 들어가는데도 그거 옥석 가리기 안 하시고, 또 윤정도가 권해드리는 종목 중에서도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될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느껴보셨을 때, 야 그래도 그렇지, 아유 뭐 이노룰스 뭐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